네, TV를 틀면 이제 스트레스 받는 얘기들 계속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부터 부동산, 뭐 여러 가지 정치 문제. 그래서 부동산을 이제 취급을 하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기본적인 용어 정리를 하면서 조금 머리를 식혀가시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알고 있지만 자꾸 헷갈려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이 또 그 용도가 또 그 지역에 뭐 알맞는 또 그 어떤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허가사항도 달라지고 내가 재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신축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여건들 허가사항들 아셔야 되고요. 또 평과 평형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평과 평방메타 이제 평은 지금 사용하지 않죠. 그렇지만 뭐 실제적으로 이제 이 몇십 년 동안 평이라는 기준을 또 써왔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평방메타를 기준으로 쓰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같이 혼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과 평방메타 전환은 평방메타는 평으로 바꾸려면 뭐 아시겠지만 0.3025를 곱하시게 되면 평이 됩니다. 그리고 평을 다시 평방메타로 이제 다시 전환을 하려고 한다면 3.3058을 곱하게 되면 이제 평방메타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19.72 평방메타짜리 주택이 있다 한다면 이게 몇 평이나 되느냐 봤을 때는 0.3025만 곱하시게 되면 5.965평, 약 한 6평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5.965평을 현재 평방메타로 바꾸고 싶다 한다면 3.3058 곱하게 되면 이 면적 19.72 평방메타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현재 법령상으로는 평방메타를 쓰셔야 되고요. 뭐 각종 계약서를 보시게 되더라도 다 평방메타로 다 기재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그 평방메타를 우리가 알기 쉽게 평으로 이제 환원을 하면 이제 대충 눈대중이 나오기 때문에 또 그 예전에 또 경험해 왔던 그 치수, 안목치수라고 그러죠. 그 안목치수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평을 더 선호하는 건 사실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아는 면적을 기준 잡았을 때 전용 면적이 있고 공급 면적이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내가 실제로 거주하는 공간, 즉 현재 확장 발코니가 포함되어 있는 면적입니다. 실제적으로 전용 면적이다 한다면은 이게 또 복잡하게 해서 서류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등기 전용 면적이 얼마가 되느냐, 또 실상 면적이 얼마가 되느냐, 굉장히 면적이 다양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전용 면적을 한다면은 내가 실제로 거주하는 공간, 내가 사용하는 공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급 면적이 있습니다. 공급 면적은 이건 평형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평형, 몇 평형대 주택이냐, 몇 평형대 아파트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몇 평형대냐 했을 때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을 포함한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분양 시에는 평형 면적을 따지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33평형 보시다시피 33평형이 약 109 평방미터 정도 되는데요. 33평형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다 한다면은 실제적으로 전용 면적은 25.7평, 약 85제곱미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현재 공용 면적을 포함시키게 되면 공급 면적이 되는 거고, 그 공급 면적에는 실제적으로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이 들어가 있지만 공용 면적을 뺀 면적이 전용 면적, 내가 실제로 쓰는 면적은 더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등기 전용 면적이 있습니다. 그럼 전용 면적은 또 따로 있죠. 전용 면적 아까 말씀드린 내가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이지만 확장 발코니가 현재 포함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도 따지겠죠. 실전용 면적하고 또 다릅니다. 등기 전용 면적과 실전용 면적은 또 다른데요. 등기 전용 면적은 확장 발코니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장 발코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불법이 아닌 내부에서 확장할 수 있는, 현재 합법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등기부 등본상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등기 전용 면적은 또 실전용 면적과 다르죠. 그래서 이 현재 다세대 주택을 보시게 되면 현재 철근 콘크리트 구조 28.62제곱미터로 돼서 이게 전용 면적입니다. 이게 전용 면적인데요. 실제로 내가 쓰는 면적은 얼마가 됐느냐. 여기에는 확장 발코니가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확장 발코니를 포함하게 되면 등기 전용 면적상으로는 8.66평이지만 실제적으로 현재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보통 2평에서 많게는 한 3평, 3평까지는 가지도 않습니다. 2평에서 한 2.5평 정도가 이제 확장 발코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1.04평이 내가 실제로 쓰는 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기 전용 면적이 또 몇 평이면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은 얼마냐, 뭐 이런 것들도 따져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공급을 받았을 때는 더 큰 면적이었는데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까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는 굉장히 작게 돼 있어. 이렇다는 얘기는 전용 면적에 현재 확장 발코니가 포함이 안 돼 있고요. 거기에는 공용 면적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용 면적만 나와 있는 거고요. 거기에
더 정확한 걸 원하신다면 건축물 대장을 떼서 보시게 되면 건축물 전용 면적과 현재 그 지역의 공용 면적이 같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합치게 되면 또 거기에 기타 면적도 또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내가 분양을 받는 면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설명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계약 면적은 공급 면적, 우리가 얘기하는 분양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전용 면적과 주거 공용 면적이 포함된 거죠. 말씀드린 대로 방, 거실, 주방, 욕실 등 주거에 사용되는 집 내부 면적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주거 공용 면적은 집 내부가 아닌 외부 면적입니다. 그래서 복도라든가 계단이라든가 공동현관, 엘리베이터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고요. 거기에 기타 공용 면적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재 그 편의시설들이 들어가 있죠. 뭐 노인정이라든가 아니면 그 주변에 놀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타 공용 면적인데요. 거기 경비실도 들어가고요. 기계실, 노인정, 관리실, 또 주민 편의시설 등 지하 주차장 면적까지 포함된 것이 실제적인 계약 면적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서비스 면적은 또 따로 있습니다. 서비스 면적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장 발코니 면적이 얼마가 되느냐. 확장비는 받지 않고 저희가 분양을 하겠습니다. 이런 아파트 요즘 많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서비스 면적이 발코니와 테라스 면적을 포함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합쳐지게 되면 내가 정말로 분양받는 그 주택의 또는 내가 구매하는 주택의 전체적인 면적이 된다. 나중에 되파실 때도 이 면적을 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시는 거지 전용 면적을 가지고 판매하시는 게 아닙니다. 매매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취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이 소유한다라는 개념과 또 내가 혼자만 또 소유하는 개념이 합쳐진 면적을 나중에 매도할 때 이 면적을 같이 매도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발코니를 실제적으로 발코니와 또 베란다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발코니는 아파트 구조상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 거실에 붙어 있는 외벽 공간인데요. 실제로 바깥으로 좀 돌출돼 있죠. 돌출돼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발코니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발코니가 되는 거고요. 베란다는 또 다릅니다. 베란다는 실제적으로 발코니와 또 다른 개념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적인 발코니 확장, 뭐 우리가 베란다 확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베란다 확장이란 말은 맞지가 않는 말입니다. 원래는 발코니 확장이 맞는 겁니다. 발코니 확장을 해서 현재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면적, 주거 면적을 더 넓혀서 쓰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 공간도 내가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 그렇지만 베란다 확장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테라스와 베란다. 아까 말씀드린 테라스는 베란다 같은 경우는 베란다부터 말씀드리면 위층이 아래층보다 좁아서 생긴 공간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죠. 요 면적이죠. 요 면적. 실제적으로 아래층보다 위층 면적이 작죠. 그렇다 보니까 생긴 이 공간을 베란다라고 하는 거고요. 보통 이거는 단독주택 2층짜리, 3층짜리 건물에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고 물론 다세대 주택에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적 발코니 제가 설명드렸고요. 거기에 테라스는 뭐냐? 실내 바닥 높이보다 20cm 가량 낮은 곳에 위치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 정원 공간으로 쓸 수 있는 면적. 우리가 정원이라고 해서 차도 마시고 거기서 음식도 해 먹고 이렇게 또 가족들끼리 모여 앉아서 식사도 하고 이런 공간을 현재 테라스라고 하는 공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이게 어떤 그 아파트 구조보다는 단독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요즘에 유행했던 테라스와 관련된 그런 주택들, 이런 주택들이 관련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베란다라는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베란다는 다세대 주택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저 표시된 부분 있죠. 보통 다세대 주택은 4층 미만으로 지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현재 4층까지 올라간다 쳤을 때 실제적으로 바깥쪽에 돌출되어서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부분이 베란다입니다. 이 부분이 베란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불법 확장이다, 위법 건축물이다 하는 부분은 여기에 실제로 외벽 공간을 막아서 실내 공간으로 쓰게 되면 이건 불법이 되는 거고요. 눈에 훤히 들여다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확장된 발코니는 내부 공간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확장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에 공간을 넓힌 거기 때문에 이건 위법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바깥쪽에 있는 면적, 바깥쪽의 전용 면적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지역 용적률을 따졌을 때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을 허가를 받았을 겁니다. 그 면적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불법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는 얼마 전부터 법령이 예전에는 5년 정도만 실질적으로 과징금을 내게 되면 이제 이걸 합법화해주는 법령이 계속 진행돼 왔었으나 재작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이제는
이거를 확장한 부분을 철거하지 않으면 계속 과징금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참고하셔야 되고요. 내가 구입하는 이 주택이 베란다가 확장되어 있는 건지 아닌지 또 확인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래층 공간이 위층 공간보다 작아서 생긴 공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용적률과 건폐율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용적률이 뭐냐? 용적률은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대지 위에다 집을 짓죠. 집을 지었을 때 현재 집을 2층, 1층, 3층부터 해서 올릴 수 있는 층수의 면적의 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층 면적과 2층 면적과 3층 면적을 합쳤을 때 그 합의 면적, 그게 허가 기준입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실제적으로 대지 면적과 총 대지 면적 연면적 곱하기 100을 해야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지하 공간은 연면적에 포함이 안 됩니다. 지하 공간은 연면적에 포함이 안 되고요. 현재 지상 구간부터 눈에 보이는 구간만 면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서 땅 100평의 용적률이 200%짜리다. 한다면은 실제적으로 건물의 층수 면적을 2배를 지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층마다 현재 각 층의 합이 200평, 그러니까 200%이기 때문에 200평을 넘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4층짜리 졌을 때 한 층에 50평짜리 4개 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용적률의 허가 사항에 따라서 당연히 내가 더 올릴 수 있는 조건, 내가 마음대로 건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해당 지역의 현재 건축 허가 사항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을 꼭 따져보셔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건폐율입니다. 건폐율은 대지와 있으면 대지 위에 꽉 차게 건물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면적 안에 안쪽으로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대지 면적의 건축 면적이 얼마가 되느냐. 건축을 지을 수 있는 대지 면적이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다면 그 안에 건축 면적은 또 별도로 있겠죠. 그게 건폐율입니다. 그랬을 때 땅 100평에 건폐율 20%다. 그럼 1층 면적이 20평을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20평을 넘지 않으면서 200%다 했을 때는 현재 실제로 20평짜리를 10개 층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주택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용도지역 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이거에 따라서 용적률 건폐율이 다 다릅니다. 이거에 따라서 또 이 면적들이 현재 어떻게 조정이 되느냐도 꼼꼼히 따져보셔야 된다. 내가 신축을 하는 입장이다 했을 때는 꼭 찾아보셔야 되고요. 말씀드린 용도 지역을 봤을 때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게 지금 도시지역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지역 안에 4개 공간으로 나누어서 지역을 구분을 하는데요. 그중에서 주거지역 같은 1종 전용, 2종 전용 거기에 1종,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 거기에 준주거지역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흔히 다세대 주택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것도 대부분 다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랬을 때 대부분 용적률은 150에서 250% 정도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가 또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60에 200%까지밖에 안 됩니다. 원래 국토법상에는 250%까지 할 수는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 조례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면적이 조금 줄어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준주거 상업지역부터는 뭐 400%, 1500% 해서 해당 지역에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주거지역, 또 관리지역과 현재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들어가는 현재 도시지역이 아닌 비도시지역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도 보전관리냐 생산관리냐 녹지지역이냐 뭐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겠죠. 거기에 생산관리, 계획관리 들어가는 부분에 20에서 50에 80% 또는 현재 20%에 20% 건폐율에 용적률 50에서 100%까지 이 정도 조건으로 내가 집을 질 수 있다. 내가 만약에 전원생활을 하고 싶다. 해서 어느 지역이든 간에 집을 짓겠다 한다면은 모든 지역들이 다 20에서 100%, 최대 100%까지 또는 40에서 100%까지 이 법령을 적용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면적을 꼭 꼼꼼히 따지셔서 내가 집을 지을 때 널찍한 공간에 좀 더 크게 큰 거실을 갖고 싶다 한다면은 좀 더 넓은 땅을 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허가 사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꼼꼼히 따져보실 필요 있습니다. 자, 건축 시의 필요 요건을 봤을 때 우리가 아는 용적률과 건폐율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아파트와 상가 같은 경우 용적률이 중요합니다. 아파트는 용적률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재건축 아파트들의 용적률 250% 상한선에 300%까지 풀렸을 때는 실제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조합원들이 차지해야 하는 비중, 조합원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득금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용적률에 거의 현재 목숨을 거는 거고요. 또 건폐율, 단독주택은 건폐율이 중요하죠. 바닥 면적이 얼마가 되느냐. 높이 올리지 않을 테니까 어차피 단독주택 높이 올릴 필요가 없죠. 2, 3층밖에 안 될 테니까요. 바닥 면적이 얼마가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
부동산에 관련된 기본 용어가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면적이라든가 용도 지역 요것만 가지고도 그 지역에 내가 진출할 수 있는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 주실 필요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